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주제는 군사 로봇입니다. 자,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이 얘기 좀 잠시 나누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다 아시다시피 표방을 하면서 우리한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동맹도 우방도 없다. 이게 딱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표현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경을 봉쇄를 강화하고 마약을 파는 카르텔을 테러 집단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미국 우선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이제 건설되고 건강한 미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세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절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미군의 어떤 보호라든가 그런 군사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너희도 행동을 해라. 너희가 돈을 많은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은 이제 휴전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뭐랄까 관여, 그다음에 간섭, 그다음에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될 거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제 주한 미군이라는 지렛대 때문에 이런 어떤 관세라든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면에 중국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감정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있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 경쟁은 더 가속화될 거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한반도에 관련된 안보에서도 또한 미군에 대한 지렛대 때문에 어떤 그런 뭐랄까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한계 지점에서 서로 다른 어떤 이슈가 충돌하면서 우리 안보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얘기 좀 다르게 들리기도 했어요. 너네가 돈만 내면 그렇죠. 동맹과 우방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죠. 돈.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방 정책의 혁신이 예고됐어요.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무기 시스템 이런 첨단 기술에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을 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몇 년 동안 쭉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2.0 2기에서는 어떤 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군의 어떤 10년하고 15년 후에 어떤 모든 전력의 한 3분의 1 정도를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공지능을 덧입힌 무기체계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직제예요.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어떤 뭐 장관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까? 그다음에 효율성을 방해하는 규제를 어떻게 철폐할 건가를 집중적으로 얘네가 연구를 하고 이제 거기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하는 어떤 직제가 생겼단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F-35 그거 만든 애는 뭐야? 요새 누가 F-30으로 싸워? 무인체계와 인공지능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반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어떤 재래식 전략 기반 체계를 어떤 없애지는 않겠지만은 앞으로 개발되고 성능 개선되고 새롭게 개발되는 모든 무기 체계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주에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리고 또 이제 AI가 덧입혀져 있는 무인 체계가 선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무인 체계가 후속하면서 완벽한 어떤 유무인 복합 체계를 이룰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무인 체계의 주로 이제 활동한 어떤 그런 군사 활동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가요. 전쟁이 뛰어든 군사 로봇 어디까지 왔나 하거든요. 지금 이 같은 흐름상에서 미국이 로봇 군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군사 선진국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로봇을 군사적으로 쓰려고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연구를 했고 그리고 전투 시험을 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걷는 로봇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심지어 1970년대 후반에 그 우주 강국의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전국의 연구자들 다 모았어요, 미국에. 그래서 다음은 로봇이다. 그래서 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요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로봇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를 다르파라는 미 국방고등기술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르파 챌린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로봇을 어떻게 쓸 건가를 계속 고민했고요. 미 육군에서도 사실 로봇을 어떻게 쓸 건지는 벌써 10년 전부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다 만들고 있었거든요. 미리 다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새롭게 된 정부에서는 아마도 차세대 어떤 그 돈이 되는 사업으로 이 로봇을
주장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기업들이 워낙에 이 분야에 앞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업적인 활용이 아니잖아요. 네, 네. 군사적인 활용. 네. 그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결을 같이 하겠죠. 상업이 저 정도 했으면. 항상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기술들은 그 국방으로 넘어왔고 그 국방에서 또 발전이 되면 그게 또 민간으로 넘어가고 계속 서로 그러니까 스피논, 스피노프 하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민간의 기술이 어느 정도 도달했고 그래서 사족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로봇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고 있고 미군도 전쟁에서 쓰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금 사족 로봇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계속 민간의 기술과 국방의 기술을 함께 가면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역할이 크잖아요. 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사실 저희가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를 오래전부터 연구해왔지만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딱 공표한 다음에 2년 만에 저런 그 결과를 낸 거거든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AI를 쓰지 말자고 했거든요. 이걸 막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인터뷰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써서 지금은 뭐 최고 기술의 자율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최고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더 가속화되고 네, 있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더 많이 했다면 지금 미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마 마음만 먹으면 돈이 투자되고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은 네. 뭐 민간의 기술을 바로 국방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 군사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윤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저는 연구자로서 사실 로봇이 병사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고 싶은데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내가 만든 로봇이 군사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좀 반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과 계속 이런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병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로봇을 쓰는 것이 그게 필요하겠다. 더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은 정치나 어떤 사회에서 공론화가 돼서 공론화돼서 이런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 로봇 기술이 좀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로봇만 갖고 전투할 수 있는 시대도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 13년 달에 이제 예비군으로 만들어진 국토방위군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미 오브 로봇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뭐랄까 전 국민적으로 전 세계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딩을 전 세계로 받고요. 국내외에 있는 기술자를 이제 다 집합을 시키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웠냐면은 저기서 이제 그 러시아군의 기가 부대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는 길을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먼 거리에다가 보시면은 요새 RC카 같은 거 있죠. 그 위에다가 뒤에다가 지뢰 같은 거 올려놔요. 그래서 좌우측에 숨겨놓은 상태에서 저게 온다 하게 되면 그 바로 밑에 탱크나 이제 그 뭐랄까 장갑차 그다음에 포 밑으로 들어가고 빵 터뜨려서 자폭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차라든가 이제 전술 차량이 이제 터지게 되게 되면 그것은 교리적으로 바로 전투원들이 하차해서 이제 뭐랄까 태세를 갖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던 이쪽에서 보고 있던 조잡한 수준의 기동 플랫폼 위에다가 기관총을 달아요. 그래서 저 뒤에서 이거를 리모트 컨트롤로 해가지고 조준을 해갖고 기관총 사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해서 이 지적의 지뢰지대에서의 어떤 적을 경멸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고 동일한 어떤 전투 수행 방법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자폭 드론이 들어가서 맨 앞과 맨 뒤를 이제 타격을 해요. 정밀 타격을. 그러면 길 안에 이제 여기에 러시아 기가 부대가 이제 고립되잖아요. 그때 포병 화력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이걸 완전 괴멸시키는 전투 방법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한 거는 원거리부터 적에게 이제 피해를 줘야지만 내가 근접 전투를 할 때 그 적의 전투력이 약해지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장을 확대시켰다라는 측면. 그리고 확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효율적으로 구사하면서 나의 어떤 생존력을 높였다는 점. 이런 점에서 되게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많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던 13여단은 네. 국토방위군. 우리가 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예비 전력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다. 굉장히 효율성을 그렇죠. 높이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러시아는 이제 현역 부대인데 예비군 부대가 이렇게 싸웠다는 것은 여기에다 로봇을 들어놓고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싸우는 방법과 그게 맞게 이제 다 모든 것들을 재정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러시아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네. 예, 러시아가 지난 2018년 시리아전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지상형 로봇을 투입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거 썼을까요? 이거를 좀 러시아는 좀 로봇을 보게 되면 좀 뭐랄까 진짜 말한 거하고 전투 현장에서의 어떤 그 효용성하고는 완전 좀 천지 차이가 나요. 왜요? 왜냐면은 그 시리아 내전이 2016년부터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주로 이제 특수작전 부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 위주로 이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첨단 무기 체계를 100여 종이 넘는 것들을 전투 실험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게 오늘 뭐 핵심적으로 다룰 지상형 로봇인 우란 9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전투 판정이 거의 뭐 안 돼요? 군사 전문가들에서는 그렇게 수준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발생했잖아요. 그날부터 우란 9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실체가 없어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안 되다가 그래서 이제 말을 해놓은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로봇을 좀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 로봇이 뭐냐면 이름도 없어요. 그냥 소형 로봇이에요. 그냥. 이름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따라서 똑같이 RC카 위에다가 뭘 해가지고 가서 박아버리고 하는 그런 어떤 조잡한 수준의 소형 어떤 뭐랄까 로봇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란 9을 못 넣으니까 우란 6를 집어넣었어요. 9이 계속해서 자랑하다가 6를 집어넣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뢰지대를 개척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6톤 정도 되고 약 1km 떨어져서 이제 이게 원격 조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 박사님 계시지만은 그 정도 기술은 뭐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다라는 걸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러시아는 몇 년간 계속해서 로봇의 발전을 위해서 전투대기차를 차곡차곡 천천히 지금 쌓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천천히 해요? 기술력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좀 궁금한 게 왜 자동차도 모델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시제품은 아니지만 군사용 로봇에도 뭐 이름이랄까? 제품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사실은 군사용 로봇이라고 딱 이겁니다라고 나온 거는 잘 없어요. 뭐 비전 60 정도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그런데 로봇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센서를 달고 환경을 인식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는 그 전체를 로봇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예. 로봇 거꾸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군사용으로 로봇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K9 자주포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 잔전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전차 무인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군사용 로봇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어떤 무기 체계에 로봇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현재 알려진 군사용 로봇을 보면은 공중에서는 너무 잘하시는 드론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폭발물 처리 로봇, 로봇팔이 달려서 이렇게 폭발물을 해체해주는 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해양에서는 뭐 잠수정이나 무인수상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방 군사용 이 활용 부분이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거든요. 영구적으로, 학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다족형 로봇, 조류형, 곤충형, 뱀형 다 이런 부분들이 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화 단계라서 이게 딱 답이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로봇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조상근 교수님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국방 기술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는 없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단 한 개 가지고 전쟁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사 로봇 정도면 나왔을 때 게임 체인저는 아니더라도 전술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술을 변화가 있다, 뭐 어떤 양상이 변화가 있다라고 딱 했을 때 분석하는 틀이 있어요. 틀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시간, 공간, 수단, 방법으로 이제 분석해 보면 답이 나와요. 시간, 공간, 수단, 방법. 예.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로봇이라는 것들이 사람이 가지 못한 험지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전투원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장은 이제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들은 그걸 안심하고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감시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피 흘리지 않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때릴 수 있는 선타의 주기를 짧게 해준다. 그게 로봇이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있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13여단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지금 현재는 100m에서만 이제 교전이 가능했지만 로봇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게 되면 이걸 1km까지 확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확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전투 투사력을 1km부터 이제 하기 때문에 저한테 접근해오는 적의 어떤 전투력의 어떤 양이 저 앞에 왔을 때는 되게 축소가 되겠죠. 그렇게 쓰면서 전투 효율성과 생존성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거를 뭐랄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단과 방법인 측면인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투를 무인 전투를 하다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기존 화력책을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유무인 복합 전투를 할 수 있고 또 가까이 오게 되면 화력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유인 전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으로 무인 전투, 유무인 복합 전투, 유인 전투 순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뭐랄까 유무인 복합 전투를 할 수 있다. 기존에 유인 전투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로봇을 이제 전쟁에 처음 쓴 건 언제예요? 1904년이에요. 1904년이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페인의 한 기술자가 이제 바퀴가 3개 달린 자전거 이제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더라고요. 형태를 만든 건데 세계 최초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현재 로봇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나타났는데 이름이 그 독일군이 쓴 건데요. 이름이 어마무시합니다.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요? 예. 골리아트라고 하는데 이게 정식 명칭은 302번 특수 목적 차량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골리아트의 어떤 크기가 한 1m 정도가 되는데 폭약을 이제 장착해 놓고 나서 이제 연합군의 전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자폭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들키잖아요. 그 당시에 그 원격 조정이 잘 됐겠어요? 그거 탈취당해가지고 연합군들한테 조롱당하고 막 그거 하는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군이 그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독일군이 계속해서 연합군하고 장기전을 가면서 뭐에 문제가 생겼느냐?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했었다. 지금과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통적으로 쓰는 군사 로봇이 있더라고요. 무인 지상 차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임무를 갖고 있나요? 무인 지상 차량은 쉽게 말해서 땅 위의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리로 움직이는 보행 로봇도 땅 위의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바퀴나 트랙,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장갑차나 전차 형태인데요. 그거에 좀 작은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에 로봇 기술을 집어넣은 거죠. 원격으로 조종하고, 네. 그래서 물자를 수송하거나 여기에 RCWS라고 해서 무인 원격 그 타격 체계를 장착해가지고 전투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대신 보내서 통신 중계라든지 화학 제도, 지정찰, 부상자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병사가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아까 조상근 박사님 말씀하셨던 우리 전장의 이제 공간이 확대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미국에서도 계속 만들어 왔던 거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사실 휴머노이드라든지 다족형보다 많이 쓰이고 있고 계속 연구를 해왔던 이유는 뭐냐면 바퀴나 트랙이라는 구조가 좀 안정적인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구성도 높고 그리고 전차나 장갑차는 기술적으로 계속 개발해 왔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면서 위에 이제 지능만 로봇 기술을 넣어서 쓰다 보니까 계속 그 발전이 돼 왔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무인 체계죠. 네. 군사 로봇, 지금 전장에서 쓰는 군사 로봇을 비유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훨씬 잘 쓴다. 네.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현상금을 걸었어요. 네. 무슨 얘기예요, 이거? 네, 바로 그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15대의 무인 차량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 테미스라는 이름이 테미스? 네, 지상 무인 차량인데 네. 이게 온전한 상태의 테미스를 포획해서 가져오면은 200만 루블. 아, 생포해서 네, 그대로 죽이지 마라. 예, 죽이지 마는 거. 부서진 거 말고 그대로 이제 사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 한 2,880만 원 정도 보상금인데 되게 가치를 높이 이제 책정한 거죠.
이 테미스라는 게 2013년대에 쓸 땐 이게 예전 소련에 있던 나라였는데 에스토니아에서 개발한 거고요. 밀렌 로보틱스가 제작한 트랙 구조의 지상 무인 차량입니다. 단순 보급품 운송부터 폭발물 탐지, 그리고 제블린 같은 대전차 공격 무기도 탑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RCWS, 그러니까 자동 화기 소총도 달아서 적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차 옆에 가서 그냥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낮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와서 이제 때리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피해를 너무 많이 입은 러시아가 아마 현상금을 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테미스 얘기 나왔는데 어떤 나라들에서 이걸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만 쓰나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16개 나라에서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노르웨이, 독일, 미국, 스페인,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다 쓰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그 10월달에 미국에 있는 아우사 2024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미 육군이 여는 국제 지상군 방위산업전인데 거기서 테미스 형태의 모듈형으로 만드는 로봇들이 이제 지상무인 체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딱 보게 되면은 잘 안 나타나는 영상인데 전술 교류 중에 전차 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보게 되면 사람이 가서 이제 오는 걸 기다렸다가 지형을 위해서 이제 쏘고 도망가고 하는 걸 그냥 매복이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전차 매복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군이 이제 대대전술단이라고 해서 기계화 부대 위주로 밀고 들어오거든요.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충격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서는 자기가 가서 근접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차와 그다음에 테미스에 위에 제블린 달아가지고 한 것들을 저 앞쪽으로 내보내갖고 지형에서 숨어 있다가 이거 안 보이거든요. 되게 작아서. 거기서 제블린 쏘고 도망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매복을 하기 때문에 얘네 현상금까지 걸은 거고요. 특히 뭐냐면 에스토니아에서 이거 만들었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전투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전장에 맞게 더 최적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런 거 없습니까? 있죠. 우리도 있어요. 예. 어떤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 로팀에서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스 메다고 HR 시르파를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력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DMZ라든가 각급 부대에서 이제 전투 실험하고 이제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두 이제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고기동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주행 속도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게 자율주행이 다 가능한 어떤 형태가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AI 기술로 해서 자율주행의 어떤 능력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목적이라고 붙여 있잖아요. 다목적으로 붙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임무 장비를 다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기를 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면 화력의 어떤 측면이 강하게 되는 거고요. 감시 장비를 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보 측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안테나를 달게 되면 이제 지휘 통제 면에서 될 수 있고 또 부상자도 후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제 전투원의 일개 군대의 어떤 군장까지도 이제 실어 날르면서 이게 뭐랄까 전투 화증도 줄일 수 있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장의 불확실성을 이제 극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현재 실전 능력이 이제 입증된 테미스보다 저희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 능력을 더 따라잡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가요 이렇게 그 군사 로봇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그 선명하게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거는 맞습니다. 사족 보행하는 로봇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이렇게 네 발로 기니까 이게 뭐가 다른가 싶었더니 사람은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걸을 때 더 활동량이 있지만 사족으로 하면은 이렇게 산악지대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잘 갈 수 있다고. 사람도 힘든 데는 네 발로 아 그러네. 그렇죠. 손으로 어디든 써서 갈수 이렇게 있네. 기어가야 예, 되니까요. 예. 이거는 이제 로봇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화된 거는 제가 보기엔 표준적으로 나온 거는 별로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게 뭐냐면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은 30%를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 무한궤도로는 약 50%. 그다음에 다리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운용성, 활용성 측면에서 이런 어떤 지형에 대한 극복 능력이 높다면은 그만큼 더 높게 합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중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론에 비해서 우리가 날라다니는 드론에 비해서 이제 중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무 장비를 다양하게
이제 뭐랄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라든가 어떤 지형의 영향 때문에 운영이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건 지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드론보다 극복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군이잖아요. 실전에서 보게 되면은 그 뒤에 다른 것들이 뭐 어마무시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안테나도 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쿠퍼와 같은 감시 장비 달기도 하고, 또 화염 방사기도 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총도 여러 가지를 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잼머도 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지금 잘 따라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중국에 나와 있는 여태 보면은 이제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하고 연합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런 어떤 그 로봇계들을 때로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 중국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대단한 게 뭐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로봇 개가 아니고 그 늑대. 네, 울프도 있고요. 아, 로봇 늑대도 있어요. 네.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중국은 먼저 치고 나가진 않지만은 잘 따라가. 따라하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개냐, 우린 늑대다. 음. 이건 뭔가요? 중국에서 지금 로봇 늑대를 했는데요. 사실 중국은 사족 보행 로봇을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좀 시작됐습니다. 근데 미국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잘 따라서 처음에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미국에서 스팟이라는 사족 보행 로봇이 나오고 그다음에 MIT의 김상배 교수가 미니 치타를 만들었습니다. 개, 네. 늑대, 치타에. 예. 근데 그 치타를 만들면서 연구 내용들을 MIT에다가 다 그 홈페이지에 다 오픈을 한 거예요. 공개를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중국에서 그걸 그대로 카피를 하면서 네.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벤처 기업에서 앞다투어서 이제 다족형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이제 유니트리라고 아마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장 저렴한 모델 고원 고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쓰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누구 예,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 11월 중국 그 최대 항공 박람회인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그 아예 군사용을 표방하고 사족 로봇인 로봇 늑대, 로봇 울프라고 해가지고 그게 공개됐습니다. 늑대처럼 무리지어 다니면서 아, 그래서 늑대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감시 정찰을 하고 얘는 전쟁을 하고 그 전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임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수준이 미국을 좀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 예. 그리고 며칠 전에 공개된 게 유니트리에서 사족 로봇이 아무리 걷는 게 바퀴보다는 빠를 수 없잖아요. 그 전부터 연구했던 것이 다리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 롤러 스케이트처럼 타는 애가 있는데 걔는 좀 자존심 상하지만 세계 최고입니다. 예. 최근 중국이 수만 대 군사 로봇을 동시에 제어하는 통신 기술도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뉴스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세대 이동 기지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징은 뭐냐면 지상 기지국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그 위성 신호가 손실됐을 때에도 이제 그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가장 강한 어떤 뭐랄까 통신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이제 뭐 중국의 특징이지만은 중국의 이제 국유 통신사하고 인민해방군이 공통으로 이제 개발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3km 반경 안에서 1만 명 이상의 로봇 운용자들에게 초고속 저지연 고신뢰도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능력을 한번 보니까요. 산지나 도심지와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도 시속 80km로 나아가는 상황에서도 이제 10Gbps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구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보자마자 때릴 수 있는 이제 센서 또 슈터가 이 기지국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실체를 보게 되면은 이 기지국에 보게 되면은 이제 드론 한 3대하고 4대를 같이 운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2대나 3대가 이렇게 교대로 움직이면서 이제 간단 없이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론에 관련된 소부장이 세계 최고이고 드론의 생산에도 거의 뭐 80% 이상을 다 점유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무서운 게 로봇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과 대량 생산되는 그 로봇들이 결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로봇 군단이 나올 수 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동일한 어떤 중국산의 그 사종 로봇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면 영국에 있는 모 회사가 이제 대량 생산되어 있는 싼 이 중국의 로봇을 대량으로 수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스파이 칩이라든가 걸 스킬을 통해 갖고 없애버리고 OS를 다시 깔아가지고 싼 값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집어넣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인프라가 다 조성되고 있는 중국의 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과 연결되게 된다면 적어도 중국의 어떤 대륙 안에서는 군단을 운용하는 데는 되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초연결 네트워크를 이제 저궤도에서 운영하는 어떤 거항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상에서 이제 우주 공간을 통해 가지고 우주 인터넷이나 우주 통신이 개발되게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시간과 장소 그런 목적성에 따라서 어디서든 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중국과 북한 이런 건 같이 거리고 같이 사슬에 엮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군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이 DMZ 전방에서 이런 어떤 로봇들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적지 않다.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투에서 복잡한 그 양상을 다 컨트롤하려면 당연히 네트워크 기술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통제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전투에서는 이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병사들이 움직일 텐데 그 로봇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령을 내렸는데 얘가 통신이 두절돼 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로봇들이 한 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고 로봇뿐만 아니라 사람 그리고 전투기라든지 전차 이렇게 다 함께 움직일 텐데요. 이게 되려고 그러면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만큼 통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반대로 이걸 통신을 무마시키려는 그렇죠. 그런 그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도 많을 텐데요. 그 현재 이제 통신 재민 기술 넘어서서 이제 통신 교란해가지고 우리 로봇을 상대방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볼 때 해킹처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군끼리도 만들 수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부분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동물형 군사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푸른 뱀의 해잖아요. 뱀에 주목하는 공학자들도 있는데요. 딥하고에서 만나봅니다. 날름거리는 혀, 번들거리는 비늘, 땅 위를 미끄러지듯 목표를 향해 은밀히 접근하는 이 생명체, 바로 야생의 사냥꾼, 뱀입니다. 때로는 공포와 경계의 대상, 때로는 지혜와 신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동물이 과학의 손길로 재탄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지진이 발생하거나 건물이 붕괴된 현장,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찾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벽과 엉켜버린 철근 사이, 좁고 불안정한 구조물 속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매몰된 생존자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구조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바로 뱀 로봇입니다. 뱀의 가장 큰 무기는 놀라운 유연성이죠. 자유자재로 몸을 구부리고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뱀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어 스위스의 추리 연방공대 연구진은 재난 지역에서 생존자를 수색할 수 있는 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로보아. 실제 뱀처럼 몸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머리 부위에는 카메라와 조명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몸통 굵기는 10cm, 몸 길이는 20m인데 향후 최대 100m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로보아는 사람의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데요. 좁고 깊은 곳을 손쉽게 통과하고 거친 지형도 가뿐히 통과할 수 있어 재난 구조 현장에 특화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연구진 또한 지난 2021년 재난 구조용 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뱀처럼 잔해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좁은 틈을 통과해 생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머리 부분에는 물통이나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구조대원이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과 응급 약물을 공급할 수 있죠. 로봇이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봇의 가능성은 구조 현장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높은 곳도 가뿐히 오르는 뱀의 특징에서 영감을 받아 정찰용 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로봇은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촬영하거나 대화를 엿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길이 약 2m의 군사용 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터널이나 건물에 갈라진 틈 등에서 은밀하게 정찰 활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 폭발물을 운반하거나 자폭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머리 부위에 장착된 카메라와 마이크로 실시간 영상과 음성을 전송할 수도 있죠.
뱀 로봇이 정찰 관측병은 물론 척후병 역할까지 감당하게 된 겁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 연구진도 뱀의 생존 전략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은 뱀의 단순히 땅을 기어가는 모습이 아닌 꽈리를 틀거나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먹잇감을 탐색하는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뱀의 행동에서 영감을 받아 엉클샘이라는 로봇을 개발했죠. 엉클샘은 마치 나무 꼭대기에서 조용히 주변을 살피는 새처럼 위에서 은밀히 적의 움직임을 정찰할 수 있는데요. 땅은 물론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뱀 로봇은 향후 군사작전에서 적의 눈을 피해 정보를 수집하는 완벽한 첩보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뱀의 생존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은 뱀 로봇은 구조 현장과 전쟁터, 심지어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대량 생산과 상용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뱀 로봇의 유연한 움직임을 정확히 제어하는 기술이 아직 완벽히 개발되지 않았고 다수의 관절과 센서가 필요해서 제작 비용이 높기 때문이죠. 비록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뱀 로봇이 펼쳐나갈 미래는 무궁무진한데요.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지혜가 만나 개발된 뱀 로봇. 앞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 첨단 군사 로봇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에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 육군에 시범 배치됐는데요.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로봇이 2022년 8월 달에 그 신속 시범 사업으로 육군에 이제 지원하는 현대 로템하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기업도 참여해서 이제 작년에 8월 달에 이제 뭐랄까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요. 대테러용이에요, 대테러용. 그래서 다중 로봇을 이용해서 대테러용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테러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어디죠? 도시가 많잖아요.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격실과 격실 움직여야 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떤 험지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유형이 이제 다족형이기 때문에 이런 지네같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속 4km 이상의 어떤 속도로 사족 보행이 가능하고 20cm 이상의 계단 수직 그 장애물들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임무 장비를 뭐에 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할 수가 있고 주야간 카메라라든가 원격 사격 뭐 권총도 달 수 있고 여러 가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형으로 다양한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제 6개월간 육군 특전사하고 전방 1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을 하고 있고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군사적 활용성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군의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도심지가 확대가 되고 이런 어떤 작전의 환경의 변화됨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어떤 다중 로봇 형태가 저희 곽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행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최근에 큰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군사용으로 개발한다. 어떤 로봇이 될까요?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면 입는 로봇이고 그게 나온 배경을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기술이 그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너무 이렇게 조정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병사의 능력을 좀 집중하는 데 로봇 기술을 써보자.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력을 좀 증강시켜준다거나 어떤 행동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큰 힘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갑옷이 병사의 부상을 방지해 주었다면은 웨어러블 로봇은 병사의 전투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쓰인 거죠. 그리고 산업 현장만큼이나 이제 웨어러블 로봇의 도입이 가장 확실한 데가 병사용일 거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미군에서도 많이 이제 투자를 했고 계속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기술인 건 뭐냐면 병사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매우 좋은데 그 장애인과 다르게 그 병사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 로봇 자체도 굉장히 큰 힘과 큰 출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구조라든지 이렇게 튼튼해져가지고 사실 그걸 입고 전투를 수행하는 게 조금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군에서도 그렇고 계속 학술적으로는 새로운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뭐 한계가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 하면 떠오르는 게 아이언맨이거든요. 그렇죠. 아이언맨 같은 그런 비행 슈트인가 그런 것도 실제로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건 없고요. 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제트 슈트라는 게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일본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고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도 이미 뭐 더 좋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여러 영국에 보게 되면 그레이버티 인더스트리스라는 데서 보게 되면 제트슈트가 보시면 영상 보면 팔하고 등 뒤에 달려갖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021년 영국 해병대가 이제 실질적으로 영상을 틀어주면서 되게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똑똑히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에 이제 그 추진력을 하는 어떤 뭐 엔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총을 못 쏴요. 총을 쏘려면은 이거를 좀 장착을 탈착하는 상태에서 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기술력에서는 바로 총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뭐가 발사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긴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슈트 위에다가 이제 조정경이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것도 자율 어떤 그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도 이제 자파타라는 어떤 그 발명가가 동일한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협이 그 35km잖아요. 근데 그거를 22분 만에 횡단했고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연료 보급을 위해서 정지를 했지만은 그거를 횡단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려 한 160, 170km의 속도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과의 어떤 기술이 협력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언맨의 어떤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그 새로운 전쟁의 양상 기술을 짚어보고 나면 항상 이 질문을 마무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나? 제가 항상 그 군 관련 그 강연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 큰 욕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은 군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바로 뒤처지게 되는 거죠. 로봇을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미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뭐 투자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나라에서도 꼭 살펴봐 주셨으면 우리나라는 좋겠습니다. 규제가 한번 생기면 그걸 없애는 게 너무 힘들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규제가 또 생기고 정치적 영역이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래서. 어려워요. 예. 우리 조 박사님 얘기하셨고 역시 박사이신 조 교수님. 결국에는 이제 전투 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피아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근거리에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잘 싸우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전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싸게 만들어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임무 장비를 얹혀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드론을 하고 있는데 드론도 이제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부장을 해야 된다, 국산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더 혁신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실험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랄까 스파이 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백도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관련된 어떤 소부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한미 연합전력 운영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 생태계가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운영적인 측면과 조직과 편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크라이나 13여단 같은 경우는 국토방위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현역이 아니었잖아요. 아미 오브 로봇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병된 예비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이제 병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어떤 작전 계획을 보게 되면 예비군들은 뒤에서 현역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훈련받고 있다가 여기가 공백이 발생하면 갖다 메꿔 놓거나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재분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다면은 우크라이나군이 그 많은 러시아군과 싸워서 선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드론 전투 부대라든가 이제 또 로봇 전투 부대가 현역과 뒷받침해서 같이 싸우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상대적 전투력비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예비군에도 하루빨리 드론 전투 예비군, 그다음에 로봇 전투 예비군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현역 같이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도 변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에 관련된 클로징을 하고 싶습니다. 자, 로봇이 전장에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장의 양상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로봇 전력 체계 또 작전 개념에 관한 연구 활발하게 이런 분들이 또 도움이 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KFNTV는 KT 지니TV에서
채널 번호 101번으로 변경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